셜록 홈즈의 모험 단편 모음집 중에서 입술 비뚤어진 남자. 아이사 휘트니는 세인트 조지 신학대학의 교장이었던 고 일라이어스 휘트니의 동생인데 아편 중독자였다. 내가 알기에는 그가 아편에 빠진 것은 대학에 재직 중일 때였는데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었다. 그는 대학생 때 아편을 피울 때의 몽환적인 감각을 묘사한 디킨시의 작품을 읽고 자기도 그러한 흥분의 세계를 즐기고 싶다는 생각에 담배를 아편용에게 흠뻑 적셔서 피웠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편 중독자들이 그렇듯이 그 역시 아편의 유혹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다. 그는 몇 년 사이에 아편의 노예로 전락했으며 친구와 친척들로부터 혐오와 동정의 대상이 되었다. 나는 지금도 그가 핏기 하나 없이 누렇게 뜬 얼굴에 반쯤 감긴 눈, 바늘구멍처럼 오그라들었고 언제나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1889년 6월 어느 날 밤 누군가 우리 집 초인종을 눌렀다. 하품을 하면서 시계를 쳐다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다. 나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다. 아내는 바느질감을 무릎에 내려놓고 언짢은 표정으로 말했다. 환자군요. 당신이 나가봐야겠어요. 내 입에서 저절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고단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막 들어온 참이어서 저절로 신음소리가 났다. 문 열리는 소리와 몇 마디 다급한 이야기 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 리놀륨 바닥을 서둘러 걸어오는 소리가 났다. 방문이 활짝 열리더니 어두운 옷에 검은 베일을 쓴 부인이 들어왔다. 늦은 시간에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그녀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곧 자제심을 잃고 아내에게 달려가 그녀의 얼굴을 어깨에 파묻고는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 도와줘. 아내는 그녀의 베일을 걷어올렸다. 케이트, 깜짝 놀랐어. 넌 줄 몰랐단 말이야. 늘 이런 식이었다. 슬픔에 잠긴 사람들은 등대로 모여드는 새처럼 아내를 찾아와 조언을 구했다. 포도주랑 물을 좀 줄게. 진정해. 그리고 편하게 얘기해. 남편은 먼저 들어가서 자라고 할까? 아니야. 의사 선생님의 도움도 필요해. 아이사의 일이에요. 남편이 이틀째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너무 걱정돼서 미칠 것 같아요. 아내와 케이트는 학창시절부터 친구로서 그녀 남편 아이사 문제로 우리에게 상담하러 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우리는 종종 케이트와 상의하기도 하고 그녀의 하소연을 들어주기도 했다. 케이트는 자기 남편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는 걸까? 우리가 그를 찾아줄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케이트는 아이사가 발작을 일으키면 시내 동쪽 변두리에 있는 아편굴에 간다는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아편의 위력은 하루뿐이었으므로 저녁이 되면 형편없는 몰골로 비틀거리며 집에 돌아오곤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꼬박 이틀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으니 아직도 지저분한 침대에 쓰러져 아편을 피우고 있거나 약기운에 못 이겨 잠에 취해 있을 터였다. 케이트는 수안동 골목의 골드바로 가면 남편을 만날 수 있을 거라 확신했다. 그러나 그녀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불량배들을 해치고 그녀 혼자 어떻게 남편을 데리고 나올 수 있을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내가 케이트와 함께 가면 된다. 하지만 그녀가 왜 왔을까? 나는 아이사 휘트니의 주치이고 그에게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러니 나 혼자 가는 편이 나으리라. 나는 그곳에 아이사가 있다면 틀림없이 2시간 내에 마차를 태워 집으로 돌려보내겠다고 그녀와 약속했다. 그리고 10분 후 나는 안락 의자와 편안한 거실을 뒤로하고 이륜마차에 몸을 실은 채 동쪽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조금은 이상한 심부름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기묘한 일이 될지는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다. 모험의 첫 단계는 큰 어려움은 없었다. 어퍼 스완단 골목은 런던 브릿지 동쪽에 있다. 템스강 북쪽 연안 뒤편에 음침하고 지저분한 골목이었다. 옷가게와 싸구려 술집 사이의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어둠 속으로 이어지는 길에 아편굴이 자리 잡고 있었다.
마부에게 기다리라고 하고 계단을 내려갔다. 취한 발길이 수없이 오고 간 탓에 계단 가운데가 움푹 패여 있었다. 문 위쪽에 매달려 깜빡거리는 램프를 의지해서 문고리를 찾아냈다. 내가 들어간 곳은 천장이 낮은 기다란 방이었다. 이민자를 수송하는 배의 선실처럼 침대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갈색 아편 연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어두컴컴한 방 안에 이상한 자세로 사람들이 침대에 누워 있었다. 활처럼 굽은 어깨, 구부린 무릎, 뒤로 잔뜩 젖혀진 고개, 탁하고 멍한 눈빛으로 막 들어오는 나를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작고 붉은 불빛이 동그랗게 타올랐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금속 파이프에 아편을 담아 빨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 말없이 누워 있었는데 그 중에는 뭐라고 혼자 중얼거리거나 옆 사람에게 단조롭게 말을 거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들의 대화는 이어지는 것 같다가도 갑자기 꼬리를 감추듯 사라졌고 모두가 입을 다물고 있다가도 각자 제멋대로 중얼거렸다. 안쪽 깊은 곳에는 숯불이 타고 있는 화로가 있었는데 그곳에는 키가 크고 비쩍 마른 노인이 산발 의자에 앉아 두 팔꿈치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주먹 위에 턱을 얹은 채 가만히 불을 바라보고 있었다. 내가 들어가자 깡마른 말레이시아 직원이 파이프 하나와 아편을 들고 다가와 비어있는 침상으로 안내했다. 고맙지만 아편을 피우러 온 게 아닙니다. 친구를 찾으러 왔어요. 아이사 휘튼이라는 사람인데 잠깐 할 말이 있어서. 그때 오른쪽에서 누군가 부스럭거리더니 내 이름을 불렀다. 어둠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창백한 얼굴에 피골이 상접한 휘튼이가 형편없는 몰골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런, 왓슨 아닌가. 그는 온몸의 신경이 극심한 경련을 일으키듯 지독한 약물 반응으로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왓슨, 지금 몇 시인가? 거의 11시가 다 됐네.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6월 19일 금요일. 맙소사, 난 수요일인 줄 알았는데 수요일일 거야. 왜 사람을 놀라게 하나? 휘트니는 두 손을 얼굴에 묶고는 신경질적으로 흐느끼기 시작했다. 이보게, 오늘은 금요일이야. 지난 이틀 동안 자네 부인이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아나? 부끄러운 줄 알게. 자네 말이 맞아. 하지만 왓슨, 자네가 착각하고 있는 거야. 나는 여기 온 지 몇 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 아편도 3대인가 4대밖에 안 피웠고. 아니지, 얼마나 피웠는지 기억이 안 나는군. 어쨌든 자네와 함께 돌아가겠네. 케이트를 걱정시킬 순 없지. 가영 케이트. 내 손 좀 잡아주게. 마차는 가지고 왔나? 응, 밖에서 기다리고 있네. 그럼 그걸 타고 가세. 그 전에 계산을 해야 돼, 왓슨. 계산을 좀 해주게. 나는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겠네. 나는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누워있는 좁은 통로를 따라 아편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숨을 참으며 지배인을 찾아다녔다. 불 옆에 앉아있던 키 큰 노인 곁을 지나는데 누군가 갑자기 옷자락을 잡아당기면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를 돌아보지 말고 계속 걷게. 나는 분명히 그 말을 들었다. 나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 목소리는 옆에 노인에게서 나온 말이 분명했다. 하지만 한결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다. 주름투성이의 깡마른 몸은 구부정했고 졸린 듯 아편 파이프는 손가락에서 미끄러져 떨어질 듯 양 무릎 사이에 대롱대롱 달려 있었다. 나는 두어 걸음 더 가서 뒤를 돌아보았다가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를 뻔했다. 노인의 몸이 꼿꼿해지고 주름이 펴지더니 흐릿했던 눈빛이 초롱초롱 빛났다. 하루 옆에 앉아서 놀라는 나를 바라보며 웃는 노인은 바로 셜록 홈즈였다. 그는 내게 가까이 오라는 신호를 보내더니 순식간에 다시 노인의 모습으로 변해 사람들을 향해 얼굴을 돌렸다. 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홈즈, 이 아편굴에서 뭘 하고 있는 건가? 최대한 작게 말하게. 내 귀는 아주 밝으니까. 자네 아편쟁이 친구를 보낸 다음 나랑 잠깐 이야기할 수 있다면 기쁘겠네. 밖에 마차가 기다리고 있네.
그럼 그 친구를 태워보내게. 혼자 가도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라면 오히려 별일 없을 걸세. 그리고 자네 부인에게는 홈즈를 만나 같이 있겠다고 편지를 써서 마부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하게. 그럼 밖에서 기다리면 5분 내로 나가겠네. 그가 부탁할 때는 늘 정확하고 명확했으므로 나는 홈즈의 부탁을 거절하기가 어려웠다. 어쨌든 휘트니를 마차에 밀어넣으면 나의 임무는 다한 셈이었다. 그 다음 홈즈의 존재가 정상으로 돌아올 때 함께하는 모험이라면 이보다 멋진 일은 없을 테니까. 나는 아내에게 편지를 쓰고 휘트니의 아편값을 치른 다음 휘트니를 밖으로 데리고 나와 마차에 태우고 그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단 5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잠시 후 아편굴에서 노인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고 나는 그와 함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는 2블록 정도를 허리를 굽힌 채 비틀비틀 걸었다. 그러다가 잽싸게 주위를 둘러보더니 몸을 쭉 펴고 큰 소리로 웃어댔다. 어떤가 왓슨, 내가 코카인도 모자라 아편에까지 손을 댄 줄 알았지? 거기서 자네를 보고 깜짝 놀랐네. 나도 놀랐네. 거기서 자네를 만날 줄이야. 친구를 찾으러 갔었네. 나는 적을 찾으러 갔었지. 적? 그래, 천적 중에 하나. 말하자면 숙명의 천적이지. 그러니까 왓슨, 간단히 말하자면 나는 지금 기막힌 사건을 조사 중이네. 나는 저 아편쟁이들이 횡설수설 짓거리는 헛소리에서 뭔가 단서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네. 예전에도 종종 쓰던 수법이었지. 하지만 저 아편굴에서 내 정체가 드러나면 난 얼마 버티지 못하고 죽을지도 모르네. 전에도 저곳을 이용한 적이 있는데 저길 운영하는 악당 인도인이 나한테 복수를 하겠다고 떠들어대고 있었지. 그 건물 뒤쪽에 비밀문이 있는데 달이 없는 밤이면 어떤 사람들이 그 문을 나가는 줄 아나. 설마 시체는 아니겠지? 아니긴. 맞네, 왓슨. 저 아편굴에서 사람이 죽어나갈 때마다 1,000파운드씩 받는다면 우리는 큰 부자가 될 걸세. 그곳은 이 강변에서도 가장 추악하고 저주받은 곳이네. 그곳에 들어간 레빌 세인트 클레어라는 사람도 저 아편굴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오지 못한 것 같네. 그런데 마차가 어디 있을 텐데? 홈즈가 양쪽 검지를 입에 넣고 휙 날카롭게 휘파람을 불었다. 그러자 멀리서 같은 휘파람 소리가 들리더니 말발굽 소리와 마차 바퀴 구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떻게 할 텐가 왓슨? 어둠 속에서 노란 램프를 단 마차가 다가오고 있었다. 같이 갈 텐가? 내가 도움이 된다면. 믿음직한 친구는 언제나 도움이 되지. 더구나 자네는 내 사건 기록자가 아닌가. 시더스에 있는 저택 내 방에는 더블 침대가 있네. 시더스 저택? 그래, 맞아. 세인트 클레어의 집이지.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동안 거기서 지내고 있네. 어디쯤인가? 켄트주의 리 근처라네. 마차로 11km 정도 가면 되네. 하지만 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걸. 물론 지금은 아는 게 없지만 곧 전부 알게 될 걸세. 어서 타게나. 존, 자네는 그만 돌아가도 좋아. 여기 반크라운이 있네. 그리고 내일 11시쯤 또 부탁하네. 고삐를 주게나. 수고했어. 홈즈는 가볍게 채찍을 휘둘렀다. 마차는 인적이 드문 음침한 거리를 달리기 시작했다. 길이 점점 넓어지더니 곧 난간이 있는 넓은 다리로 접어들었다. 다리 밑으로 강물이 아주 천천히 흐르고 있었다. 다리를 건너자 순찰 경관에 무겁고 규칙적인 발자국 소리와 술 취한 이들의 노랫소리와 고함 소리가 이따금 들려와 정적을 깰 뿐이었다. 하늘에는 어두운 구름이 흘렀고 그 사이로 별이 하나둘 희미하게 반짝였다. 홈즈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마차를 몰았다. 나는 어떤 사건인지 궁금했으나 방해하면 안 될 것 같아 물어보지 않았다. 마차는 어느새 몇 마일을 달려 교회 별장지대에 들어섰다. 비로소 홈즈는 고개를 흔들더니 어깨를 들썩하고 파이프에 불을 붙였다. 자신의 행동에 어떤 확신이 생긴 듯했다. 왓슨, 자네에게는 침묵이라는 훌륭한 재능이 있네.
그것만으로도 자네는 내 훌륭한 벗이지. 내가 생각하는 것이 그다지 유쾌한 것들이 못 되다 보니 나와 이야기를 나눠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게 나에게는 무척 고마운 일이야. 오늘 밤도 나를 맞아줄 그 부인에게 뭐라고 말해야 좋을지 생각하고 있었지. 자넨 아직 사건에 대해서 내게 이야기해 준다는 걸 깜빡한 것 같은데? 르시에 도착하기 전까지 이야기할 시간은 충분할 걸세. 사실 이번 사건은 싱거울 정도로 단순해 보이지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나도 감을 잡지 못하고 있네. 물론 실마리가 여러 개 있지만 그중 하나도 풀지 못하고 있지. 그럼 이제부터 사건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겠네. 혹시 자네가 내가 보지 못한 어둠 속의 빛을 볼 수도 있으니까. 어서 말해보게. 몇 년 전, 정확히 말해서 1884년 5월, 레빌 세인트 클레어라는 신사가 이곳 리에 나타났네. 그는 꽤 부유해 보였고 커다란 저택과 땅을 사들이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지. 그러면서 차츰 이웃들과 친해지고 1887년에는 어느 양조업자의 딸과 결혼해서 2 아이까지 낳았네. 이렇다 할 일정한 직업은 없었지만 몇 개 회사에 관여하고 있어서 매일 아침 시내에 나갔다가 오후 5시 14분에 출발하는 기차로 돌아왔네. 나이는 37살이고 온화한 성격으로 아내에게 다정했고 아이들에게는 다정한 아빠였지. 그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그를 좋아했네. 현재 그의 확인된 부채 총액은 88파운드 10실링이지만 캐피탈앤 카운티스 은행에 220파운드의 예금이 있다네. 그러니 그가 돈 문제로 고민을 하진 않았겠지. 지난 월요일 네빌 클레인트 씨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런던으로 갔네. 집을 나서면서 중요한 일 2가지를 처리해야 한다고 하면서 돌아올 때 아이들에게 줄 장난감을 선물로 사오겠다고 약속을 했어. 그런데 남편이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세인트 클레어 부인은 마침 기다리던 물건이 에버딘 상선 회사 사무실에 도착했으니 찾으러 오라는 전가를 받았지. 런던 지리에 밝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 상선 회사는 오늘 밤 자네와 내가 만난 어퍼 스완덤길에서 연결되어 있는 프레스노가에 있네. 세인트 클레어 부인은 점심 식사 후에 시내로 가서 쇼핑을 한 다음 사무실로 가서 그 물건을 찾았지. 그리고 역으로 가려고 스완덤길로 들어섰는데 그때가 오후 4시 35분이었다고 하더군. 여기까지는 이해하나? 이해했네. 자네도 기억하겠지만 지난 월요일은 매우 더웠어. 세인트 클레어 부인은 천천히 걸으면서 마차가 있으면 타려고 주위를 두리번거렸지. 부인은 그 지역이 워낙 지저분해서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 그런데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려왔네. 부인은 별 생각 없이 소리가 들린 곳을 쳐다보고 깜짝 놀랐지. 남편이 2층 창문에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자신을 향해 손을 흔드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야. 부인 말에 따르면 남편의 얼굴은 겁에 질린 표정이었다더군. 남편은 아내를 향해 미친 듯이 손을 흔들다가 뒤에서 누군가 거세게 잡아당긴 것처럼 뒤로 끌려갔다네. 부인은 생각했지. 이상한 것은 부인의 느낌으로는 남편이 집에서 나갈 때 입고 있던 검은 코트는 그대로였지만 셔츠나 넥타이가 없었다고 하더군. 세인트 클레어 부인은 남편에게 무슨 큰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계단을 뛰어내려가 그 집으로 들어갔네. 그 집이 바로 오늘 자네가 나를 발견한 아평굴일세. 부인은 1층을 지나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가려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인도인 악당을 만났지. 그자는 그곳에서 일하는 덴마크인과 함께 부인을 거리로 내쫓았어. 부인은 미칠 것 같은 의혹과 두려움에 휩싸여 골목길을 달리다가 천만다행으로 프레스노가의 경관과 마주쳤네. 경관 2명과 함께 부인은 다시 아평굴로 들어갔지. 한사코 가로막는 주인을 뿌리치고 세인트 클레어 씨를 마지막으로 보았던 2층으로 올라갔어. 그런데 그곳엔 세인트 클레어 씨는 없었네. 그곳엔 얼굴이 흉측하게 생긴 그리고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뿐이었어. 그놈은 거기서 사는 것 같았지. 녀석과 인도인은 그날 오후에 아무도 그곳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네. 그들이 너무나 강하게 부인을 하자 세인트 클레어 부인이 잘못 본 거라고 생각할 정도였어. 그때였다네. 부인이 앗 하는 비명과 함께
탁자 위에 놓인 작은 소나무 상자 쪽으로 달려가 뚜껑을 열었네. 그 안에는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나무 블록이 들어있었지. 그러니까 세인트 클레어 씨가 집을 나설 때 아이들에게 사가지고 오겠노라고 약속한 그 장난감이었던 거지. 게다가 장애인의 얼굴에 당황하는 모습이 비치자 경관은 틀림없이 이곳에서 뭔가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직감했네. 그래서 경관은 모든 방을 다시 샅샅이 뒤졌고 그 결과 끔찍한 범죄가 저질러졌음이 분명한 흔적들을 찾아냈지. 작은 가구가 놓인 2층 거실은 작은 침실로 이어져 있었는데 그곳은 부두 끄트머리와 마주보고 있었어. 부두와 침실 창문 사이에는 좁은 틈이 있었는데 썰물 때 물이 빠지면 바닥이 보이지만 밀물 때가 되면 수심이 1.2m 정도로 물이 들어온다네. 침실에는 밑에서 위로 밀어올리는 커다란 창문이 있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그 창틀에 피가 묻어 있었던 거야. 침실의 나무 바닥에는 여기저기 핏자국도 떨어져 있었고 게다가 앞쪽 방에 있던 커튼을 들추자 뒤쪽에서 네빌 세인트 클레어 씨의 옷가지가 쏟아져 나왔네. 우둔만 빼고 구두, 양말, 모자, 시계 모두 발견이 됐는데 옷에서는 네빌 세인트 클레어 씨의 폭행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네. 그리고 그가 남긴 흔적도 전혀 없었고 그는 침실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간 게 분명했지. 다른 출구는 없었으니까. 그런데 창문에 묻어있던 핏자국으로 보아 무사히 헤엄을 쳤을지는 의문이네. 그때는 마침 만조 때였으니까. 이제 이 사건과 관련된 악당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지. 인도인 악당은 아주 유명한 전과자지만 세인트 클레어 부인의 진술에 따르면 남편의 모습이 창문에서 사라진 뒤 몇 초 후에 계단 입구에서 봤다고 하니 이 사건의 주범이 될 수는 없네. 뭐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 해도 기껏해야 망을 보거나 공범 정도겠지. 또 녀석은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딱 잡아떼고 있네. 2층에 사는 장애인 휴분에 대해서도 그가 거기서 뭘 했는지도 모르고 사라진 신사의 옷이 왜 그 방에서 나왔는지도 자신은 모르겠다고 했지. 지배인 인도인의 이야기는 대충 여기까지라네. 그 다음은 아평굴에 살고 있는 그 휴분이라는 사람인데 그자는 네빌 세인트 클레어 씨를 마지막으로 본 인물이 틀림없어. 그의 섬뜩하고 흉측한 얼굴은 그 일대를 오가는 이들에게는 유명하지. 경찰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 성냥을 파는 신용을 하고 있네. 자네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스레든 이들 거리를 걷다 보면 왼쪽 벽에 조그마한 공간이 있는데 녀석은 온종일 그곳에 성냥 몇 개를 올려놓고 앉아있지. 그 모습이 어찌나 불쌍한지. 기름때가 잔뜩 묻은 가죽 모자에 사람들이 넣어준 동전이 수두룩하네. 자네는 그자가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수입을 올리는지 알면 깜짝 놀랄 걸세. 사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자를 한두 번 살펴본 적이 있네. 외모가 워낙 추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쳐다보게 되니까 말이야. 오렌지색 머리카락은 잔뜩 흐트러져 있고 끔찍한 흉터로 일그러진 창백한 얼굴. 그것도 아주 심하게 일그러져서 윗입술의 한쪽 끝이 위로 말려 올라갔고 턱은 불독처럼 생겼고 머리색과는 대조적인 날카롭고 검은 눈동자는 평범한 거지들과는 달랐지. 게다가 재치도 있어서 지나가던 행인들이 무슨 말로 비웃어대도 척척 받아친다네. 이자가 아평굴에 살고 있고 우리가 찾고 있는 신사를 마지막으로 본 자일세. 하지만 그는 장애인이지 않나? 건강한 남자를 무슨 재주로 혼자서 상대를 한단 말이지? 다리가 불편하긴 하지만 그는 아주 튼튼하고 건강하지. 자네는 의사니까 팔이나 다리가 어느 한쪽이 불편하면 다른 쪽은 약한 쪽을 보완하기 위해 더 강해진다는 걸 알지 않나? 얘기를 계속 해보게. 세인트 클레어 부인은 창틀의 핏자국을 보고 기절했네. 거기 있어봤자 별 도움이 되지 않으니 경찰은 부인을 마차에 태워 집으로 돌려보냈지. 그 후 이번 사건을 담당한 바튼 경위가 현장을 조사했지만 특별한 단서는 찾아내지 못했네. 다만 여기서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지. 경찰은 휴분을 바로 체포하지 않아 동료인 인도인과 입맞출 시간을 주었다네. 경찰들은 실수를 깨닫고 휴본을 잡아 몸수색을 했지만
녀석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어. 오른쪽 셔츠 소매에 피가 묻어있긴 했지만 녀석은 자신의 왼쪽 손가락 상처를 보여주며 피가 꽤 많이 났다고 설명을 했지. 창가에 묻은 핏자국도 자기가 다가갔을 때 묻은 것이라고 말이야. 그리고 네이빌 세인트 클레어 씨를 본 적도 없다면서 그 신사의 옷이 왜 자기 방에 있는지 전혀 모르겠다고 했네. 세인트 클레어 부인이 창가에서 남편을 보았다고 한 것은 부인의 정신이 이상했거나 헛것을 봤을 거라고 했네. 그러면서 그자는 소리를 지르며 저항을 했지만 결국 경찰서로 끌려갔지. 하지만 경위는 돌아가지 않고 그곳에 남았네. 물이 빠지면 새로운 단서가 드러날 수도 있으니까. 다행히 예상은 적중했네. 물이 빠지자 네빌 세인트 클레어 씨의 외투가 드러난 거지. 하지만 그의 시신은 없었네. 그런데 외투 주머니에 뭐가 들어있었는 줄 아나? 글쎄, 모르겠는걸? 그럴 거야. 짐작도 할 수 없겠지. 외투 주머니마다 1페니짜리 동전과 반페니짜리 동전이 가득 들어있었네. 1페니 동전 421개와 반페니 동전 270개가 들어있었지. 그래서 외투가 썰물에 쓸려가지 않았던 거야. 하지만 사람의 몸은 그렇지 않지. 밀물대 부두와 그 집 사이에는 거센 소용돌이가 생길 정도였으니까 무거운 상의는 동전 때문에 쓸려가지 않았겠지만 시신은 옷이 벗겨지면서 쓸려 떠내려갔을 걸세. 하지만 다른 옷들은 전부 방에서 발견됐다고 하지 않았나? 시체가 왜 외투만 입고 있었을까? 아니, 아니지.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네. 만약 휴분이라는 자가 세인트 클레어 씨를 창문으로 밀어 떨어뜨렸다고 해도 그걸 본 사람은 없다고 가정해보지. 분은 그 다음 어떻게 했을까? 맨 먼저 떠오른 생각은 증거가 될 수 있는 옷을 치워야겠지. 그는 외투를 창밖으로 던지려다가 문득 옷이 물에 가라앉지 않고 떠오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그런데 시간이 별로 없었지. 아래층에서는 세인트 클레어 부인이 2층으로 올라오기 위해 실랑이를 벌이는 소리가 들렸고 경찰이 오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을지도 모를 일이지. 어쨌든 총각을 다투는 상황이었네. 그래서 재빨리 동량한 동전을 감춰둔 비밀 장소로 가서 거기서 닥치는 대로 동전을 주머니에 쑤셔 넣었을 거야. 외투가 떠오르지 않도록. 외투를 던진 다음 다른 옷도 똑같이 강에 던져버리려고 했을 걸세. 그런데 아래에서 올라오는 여러 발소리를 들은 거지. 경찰이 올라오기까지 겨우 창문만 닫을 시간밖에는 없었을 걸세. 그럴듯하네. 더 나은 설명을 할 수 있는 단서가 없으니 여기까지가 최선일세. 휴버는 체포되긴 했지만 정과 경력도 없어서 그 녀석에게 유리한 상황이었지. 녀석은 오랫동안 직업 거지를 해왔지만 죄를 지은 적은 없었던 것 같네. 지금까지 사건 조사는 여기까지고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주 많네. 도대체 세인트 클레어 씨는 아평굴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던 걸까? 그리고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 또 휴브는 그의 실종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하지만 아직까지 어떤 문제도 해결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했네. 내 경험상 이번처럼 단순해 보였던 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군. 셜록 홈즈가 기이한 사건 이야기를 하는 동안 마차는 런던 교회를 지나 어느샌가 드문드문 집이 보이는 지역을 뒤로하고 양쪽에 울타리가 쳐져 있는 시골길로 들어섰다. 그 길의 끝에는 한적한 시골 마을이 있었고 몇몇 집에서는 불빛이 창밖으로 새어나왔다. 홈즈가 말했다. 리시에 거의 다 왔네. 짧은 시간이었지만 영국주를 3개나 달려왔어. 미들섹스에서 출발해서 서리주의 일부를 지나 캐논주에 도착했으니 저기 나무 사이로 불빛이 보이나. 저곳이 시다스 저택이네. 아마도 남편의 소식을 걱정하며 램프 옆에 앉아있다가 우리의 말발굽 소리를 들었을 거야. 그런데 베이커가 아니라 왜 이곳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건가? 거기서 조사를 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이라네. 세인트 클레어 부인은 친절하게도 방 2개를 내주었지. 자네가 내 친구이자 함께 사건을 조사할 동료라는 걸 알면 환영할 테니까 염려 말고 푹 쉬게. 하지만 왓슨,
부인이 기다리고 있는 남편의 소식을 가져오지 못해 마음이 퍽 괴롭네. 자, 도착했군. 워. 우리는 큰 정원에 있는 커다란 저택에 마차를 세웠다. 마구간에서 일하는 소년이 달려나와 말머리를 잡으며 진정시켰다. 나는 앞장서 가는 홈즈를 따라 현관 쪽으로 난 구불구불한 자갈이 깔린 길을 걸어갔다. 우리가 집 쪽으로 다 와갈 때 문이 활짝 열리더니 몸집이 작은 금발의 여자가 나왔다. 그녀는 목과 소매에 하늘거리는 분홍색 시폰이 달려있는 비단 모슬린 옷을 입고 있었다. 집안에서 새어나오는 불빛 때문에 부인의 실루엣이 확연히 드러났다. 한쪽 손을 문에 대고 다른 손은 약간 들어올린 채 몸을 살짝 숙여 얼굴을 내밀고 있었다. 반쯤 벌어진 입술과 간절한 눈동자는 그녀가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땠나요? 부인이 말했다. 우리가 둘인 것을 보고 기대에 찬 목소리였지만 홈즈가 머리를 흔들고 어깨를 들썩이자 곧 실망한 표정이 되었다. 좋은 소식은 없나요? 없습니다. 나쁜 소식은요? 다행히 그것도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하루 종일 애쓰셨을 텐데 피곤하시겠어요. 이쪽은 제 친구 왓슨 박사입니다. 그동안 많은 사건에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았죠. 오늘 운 좋게 만나 이번 조사에도 도움을 받기 위해 함께 왔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기쁩니다. 부인은 이렇게 말하며 내 손을 반갑게 잡아주었다.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해서 여러 가지로 손님 대접에 소홀한 점이 있겠지만 너그럽게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별 말씀을요. 저는 군의관으로 객지 생활에 익숙하니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부인과 친구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셜록 홈즈 선생님, 불이 환하게 켜진 부엌에는 차갑게 식은 야식이 놓여 있었다. 선생님께 한두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부디 제 질문에 솔직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부인. 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신경질적이거나 기절하지도 않을 테니까요. 그저 선생님의 솔직한 이야기를 듣고 싶네요. 뭐가 궁금하십니까? 네빌이 살아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홈즈는 그 질문에 당황한 것 같았다. 부인은 홈즈가 앉아있는 의자 옆에 서서 그를 내려다보며 물었다.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솔직히 세인트 클레어 씨가 살아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럼 죽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살해당한 걸까요? 확실하진 않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죽은 걸까요? 월요일입니다. 홈즈 선생님, 오늘 남편이 보낸 편지가 도착했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걸까요? 셜록 홈즈는 감전된 사람처럼 의자에서 튀어올라 고함치듯 외쳤다. 뭐라고요? 오늘 왔어요. 부인은 웃으며 편지를 들어보였다.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홈즈는 부인의 손에서 편지를 낚아채듯 받아들더니 식탁 위에 놓고 구겨진 주름을 편 다음 램프를 들어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나도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어깨 너머로 편지를 들여다보았다. 봉투는 싸구려였고 오늘 날짜 그레이브 샌드 소인이 찍혀 있었다. 날짜는 오늘, 아니 자정이 지났으니 어제라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다. 필체가 조잡하군요. 이건 남편의 필체가 아닙니다. 그렇죠, 부인? 네. 하지만 편지는 남편이 쓴 거예요. 봉투에 주소를 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중간에 주소를 물으러 갔군요. 그걸 어떻게 아세요? 여길 보십시오. 받는 사람 이름은 검정 잉크로 쓰여 있습니다. 잉크가 말랐기 때문이죠. 나머지는 회색인데 앞지를 사용했습니다. 만약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쓴 뒤에 앞지를 눌렀다면 이름만 검은색일 리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부인의 이름을 쓴 다음 한참 후에 주소를 쓴 겁니다.
즉, 그 사람은 여기 주소를 몰랐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사소하지만요. 하지만 사소한 것만큼 중요한 것도 없죠. 이제 편지 내용을 좀 볼까요? 아, 여기 동봉된 편지가 있군요. 네, 반지가 들어있어요. 남편의 인장 반지예요. 그러면 이 필체는 남편의 필체가 맞습니까? 네, 남편의 필체 중 하나예요. 하나라니요? 남편은 급하게 서두르면 이런 필체가 나와요. 평상시하고는 다르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보, 놀라지 말아요. 모든 것이 잘 풀릴 거요.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겼지만 시간이 좀 걸릴 뿐이라오.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길 바라오. 네빌. 발절지 공책을 뜯어 연필로 썼군요. 뭔가 묻은 자국은 없고 오늘 그레이브샌드에서 엄지손가락이 더러운 남자가 보냈군요. 씹는 담배를 즐기는 사람이고 풀로 봉투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부인, 이것이 남편이 쓴 필체가 확실하다고 믿습니까? 틀림없어요. 네빌이 쓴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레이브샌드에서 편지를 붙인 사람은 다른 사람이고요. 세인트 클레어 부인, 이제 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남편이 살아있다는 건 확실해요. 이 편지가 우리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쓰인 것이 아니라면요. 반지도 믿을 만한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 남편의 반지를 빼앗았을지도 모르니까요. 아니에요. 이 편지 속의 필체는 남편의 것이 틀림없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월요일에 쓴 편지를 오늘 붙인 것인지도 모르죠. 아, 그럴지도요. 그렇다면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홈즈 선생님, 그런 말씀은 하지 말아주세요. 남편이 무사하다는 걸 전 알 수 있어요. 우리 부부는 본능적으로 누군가에게 일이 생기면 느낄 수 있죠. 그날만 해도 남편이 침실에서 손에 상처를 입었는데 저는 그때 식당에 있다가 무슨 일이 생겼다는 예감이 들어서 바로 2층으로 달려갔어요. 그런 사소한 것조차 알 수 있는데 남편의 죽음을 제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저도 여러 경험을 통해서 여성의 직감이 어떤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추리보다 더 정확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게다가 부인은 이 편지가 남편이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믿고 있죠. 하지만 만약 남편이 이 편지를 쓸 수 있는 상황이라면 왜 부인 앞에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월요일에 남편께서 집을 나갈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나요? 네. 그리고 부인은 수안동 골목에서 남편을 보고 깜짝 놀란 거죠. 네, 정말 놀랐어요. 창문이 열려 있었습니까? 네. 남편이 부인을 보고 소리를 지른 건가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부인이 들은 것은 비명이었죠. 네. 그 비명이 남편이 도움을 청하는 소리라고 생각했나요? 네. 남편은 두 손을 흔들었어요. 하지만 그냥 놀라서 소리를 질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인을 보고 놀라 손을 들어 올린 것일 수도 있죠. 그럴지도요. 부인은 누군가 뒤에서 남편을 잡아당겼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갑자기 창가에서 사라졌으니까요. 놀라서 뒷걸음친 것인지도 모르죠. 부인은 그 방에서 다른 사람의 옷은 못 보셨습니까? 네. 하지만 그 무섭게 생긴 사람이 거기 있었다고 자백했어요. 인도인은 계단 밑에 있었고요. 부인이 보기에 남편은 평소와 같은 옷을 입고 계셨나요? 네. 하지만 셔츠도 넥타이도 없었어요. 속살이 훤히 드러나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지금까지 스완덤 길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없었어요. 아편을 한 적은 없었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부인. 제가 알고 싶었던 부분이 명확해졌습니다. 이제 간단히 저녁 식사를 하고 올라가 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바쁜 하루가 될 것 같군요. 우리 방은 더블 침대가 놓여있는 크고 쾌적한 방이었다. 나는 늦은 밤의 모험으로 매우 지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침대에 누웠다. 그러나 홈즈는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면 며칠이 걸리든 잠도 자지 않고 심지어 일주일 동안 쉬지도 않고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사건을 다양한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마침내 진상을 밝혀내거나 아니면 단서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리곤 했다. 홈즈는 우독과 조끼를 벗고 헐렁한 푸른 실내복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 침대와 소파, 의자에서 베개와 쿠션을 모았다. 그리고 이것들을 동양풍의 기다란 의자로 만들어 그 위에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서 무릎 위에 30g의 잎담배와 성냥 한 값을 올려놓았다. 램프의 희미한 불빛 속에서 애용하는 브라이머 파이프를 입에 문 채 홈즈는 흐릿한 눈빛으로 천장의 한 구석을 멍하니 바라보며 꼼짝 않고 파란 연기를 피워 올렸다. 불빛에 비친 그의 얼굴은 독수리처럼 다부져 보였다. 나는 잠깐 잠이 든 것 같았는데 갑자기 날카로운 소리에 잠에서 깨어보니 홈즈는 여전히 그 자세로 앉아 있었다. 여전히 파이프를 입에 물고 있었고 방 안은 연기로 자욱했다. 하지만 그의 앞에 수북히 쌓여있던 잎담배는 남아있지 않았다. 홈즈가 물었다. 일어났나 왓슨? 아침에 마차로 한 바퀴 둘러보는 건 어떤가? 좋지. 그럼 옷을 입게. 아직 아무도 일어난 것 같지 않지만 마부 소년의 방이 어디인지 알고 있으니 마차를 금방 준비할 수 있을 거야. 그는 기분이 좋은지 얼굴에 미소를 지었고 어젯밤 시무룩하게 생각에 잠겨있던 사람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다른 모습이었다. 옷을 갈아입으면서 시계를 보았다. 4시 25분이었다. 아직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게 당연했다. 옷을 다 입기도 전에 홈즈가 돌아와서 마부 소년이 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주었다. 내 이론이 맞는지 틀린지 시험을 해보려고 하네. 그가 구두를 신으며 말했다. 왓슨, 자네 앞에는 지금 유럽 최고의 바보가 서 있네. 자네가 나를 뻥 차서 런던의 체링크로스까지 날려버린다 해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할 걸세. 하지만 드디어 사건을 풀 수 있는 열쇠를 발견한 것 같아. 열쇠? 그건 어디 있나? 내가 웃으며 말했다. 욕실에. 홈즈가 말했다. 농담 아니네. 방금 욕실에서 열쇠를 가져왔어. 여행 가방에 넣어두었네. 어서 가세. 그 열쇠가 맞는지 아닌지 곧 알게 될 거야. 우리는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발소리를 내지 않고 계단을 내려가 빛나는 아침 햇살 속으로 나아갔다. 길에는 말과 마차가 대기하고 있었고 아직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마부가 말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잽싸게 마차에 뛰어올랐다. 마차는 런던로를 질주하기 시작했다. 런던의 시장으로 야채를 실어 나르는 농가의 수레 몇 대를 지나쳤을 뿐 양쪽 길에 늘어선 집들은 꿈속의 마을에 있는 것처럼 정적에 잠겨 있었다. 이번 사건은 몇 가지 점에서 특이했네. 홈즈가 채찍질을 하며 말했다. 고백하건대 나는 두더지처럼 눈이 어두웠네. 그래도 늦게나마 그 사실을 깨달았으니 다행이지 뭔가. 마차는 어느새 런던 시내로 들어섰다. 템즈강이 흐르는 세이리주의 거리를 지날 때야 비로소 부지런한 사람들이 막 일어나 잠이 덜 깬 얼굴로 창밖을 내다보았다. 위털로 다리를 달려 템스강을 건너고 윌링턴 거리를 지나 오른쪽으로 돌자 보가 보였다. 셜록 홈즈는 경찰계에서도 아주 유명해서 경찰서 문을 지키고 있던 경찰관 2명이 홈즈를 알아보고 경례를 했다. 홈즈가 물었다. 누가 당직을 서고 있습니까? 브래드 스트리트 경입니다. 아, 브래드 스트리트 경이 안녕하시오. 키가 크고 뚱뚱한 형사 한 명이 끝이 뾰족한 모자를 쓰고 정복 차림을 한 채 복도로 나왔다. 브래드 스트리트 씨, 잠깐 할 얘기가 있어서 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제 방으로 가시죠. 사무실은 작지만 잘 꾸며져 있었다. 탁자 위에는 큰 장부가 놓여 있었고 전화 한 대가 벽에 달려 있었다. 경희가 책상 앞에 앉았다. 홈즈 선생,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휴 분이라는 자 때문에 왔습니다. 네빌 세인트 클레어 씨의 실종 사건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 사내입니다. 아, 그 사람 아직 구치소에 있습니다. 조사가 안 끝나서요. 그렇게 알고 왔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유치장에 있습니다.
얌전히 있습니까? 네, 말썽을 부리지는 않는데 아주 지저분한 녀석입니다. 더럽다고요. 네, 손은 겨우 씻겼는데 얼굴은 아주 새까맣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구치소 목욕탕에 쳐넣을 겁니다. 아무튼 직접 보시면 제가 왜 이러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자를 꼭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시겠어요?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이리 오세요. 가방은 여기 두고 오셔도 됩니다. 아니요, 가져가겠습니다. 편한 대로 하시죠. 우리는 경위를 따라 복도로 나갔다. 쇠창살이 달린 문을 열고 나선형 계단을 내려가자 벽이 하얀 복도가 나왔다. 양쪽으로 문들이 늘어서 있었다. 오른쪽 세 번째, 여기입니다. 경희가 문 위쪽에 판자문을 열고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자고 있네요. 한번 살펴보시죠. 우리는 작은 창문으로 눈을 가져다 댔다. 휴부는 얼굴을 우리 쪽으로 돌리고 누워 깊은 잠에 빠졌는지 느린 숨을 조용히 쉬고 있었다. 보통 키에 보통 체격으로 거지라는 신분에 걸맞게 더러웠고 너덜너덜한 누더기 옷을 걸치고 있었으며 해진 곳으로 알록달록한 셔츠가 비쳐 보였다. 경희의 말대로 그는 매우 더러웠으며 시커멓게 낀 때로도 얼굴의 흉측함을 가릴 수는 없었다. 눈에서 턱까지 오래된 상처가 부풀어 있었고 그 상처로 인해 입술 한쪽 끝이 말려 올라가 그 사이로 당장이라도 물어뜯을 것 같은 이 세 개가 드러나 있었다. 그리고 섬뜩할 정도로 새빨간 머리카락이 이마에서 눈 언저리까지 덮고 있었다. 어떻습니까? 볼만하죠? 경희가 말했다. 정말이지 얼굴을 좀 씻어야겠군요. 그럴 줄 알고 도구를 좀 챙겨왔습니다. 홈즈는 들고 온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는 놀랍게도 커다란 목욕용 스펀지가 들어있었다. 홈즈 씨는 재밌는 사람이군요. 경희가 껄껄 웃었다. 죄송하지만 이 문을 조용히 열어주시면 저 자를 깨끗한 미남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안 될 거 없죠. 저렇게 더러운 녀석이 우리 보거리에 자랑일 순 없으니까요. 경희가 열쇠를 꺼내 살며시 문을 열었고 우리 셋은 조용히 그 안으로 들어갔다. 잠들었던 부는 몸을 살짝 뒤척였으나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홈즈는 주전자에 스펀지를 집어넣어 물을 적시더니 잠들어 있던 휴본의 얼굴을 십자가 모양으로 가로 세로 2번씩 문질렀다. 여러분, 소개합니다. 홈즈가 외쳤다. 켄투주리 씨의 네빌 세인트 클레어 씨입니다. 내 평생 그런 광경은 처음이었다. 스펀지가 그 남자의 얼굴을 문지르자 나무 껍데기 벗겨지듯 변장한 얼굴이 떨어져 나갔다. 지저분한 때는 사라졌고 얼굴을 가리고 있던 끔찍한 흉터도 흉물스럽게 말아 올라갔던 입술도 사라졌다. 덥수룩하던 빨간 머리카락도 전부 사라졌다. 그는 잠이 덜 깬 얼굴로 눈을 비비며 두리번거리더니 곧 정체가 드러난 것을 깨닫고 비명을 지르며 베개에 얼굴을 파묻었다. 맙소사! 경희가 소리쳤다. 실종된 신사가 아니오? 그의 사진을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대담하게 돌변했다. 조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는 거요? 네빌 세인트 클레어 씨를 살해한, 아니, 자살 미수죄가 있다면 몰라도, 경희가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말했다. 참, 경찰 생활 27년 만에 이런 황당한 경우는 처음입니다. 내가 네빌 세인트 클레어니 범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나는 불법 구금되어 있는 겁니다. 범죄는 아닐지 몰라도 당신은 아주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홈즈가 말했다. 아내를 믿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는 신음하듯 말했다. 아내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아이들 때문입니다. 신이여.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체가 드러나니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셜록 홈즈는 침대에 나란히 앉아 그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렸다. 만일 재판에 회부된다면 당신의 정체는 만천하에 공개될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무죄라는 사실을 경찰이 인정한다면 이 일이 기사화되는 일은 없겠죠.
당신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는다면 브래드 스트리트 경위가 당신의 진술서를 적어 상관에게 보고할 테고 그러면 당신은 법정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남자가 외쳤다. 내 부끄러운 비밀을 아이들이 알게 되고 가족의 오점으로 남느니 차라리 감옥행을 선택하려고 했습니다. 사형을 당한데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죠. 남들 앞에서 내 이야기를 털어놓은 적은 없지만 여기서 처음으로 밝히겠습니다. 제 아버지는 체스터필터에서 교장 선생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 남부럽지 않은 교육을 받았죠. 젊어서는 여기저기 여행도 하며 배우가 돼서 무대에 서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런던으로 돌아와 석간신문 기자가 됐습니다. 어느 날 편집장은 런던 시내에서 국어라는 연재 기사를 기획했고 제가 그 기사를 쓰겠다고 자원을 했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 이상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스스로 거지가 되지 않으면 생생한 취재가 불가능했기 때문이죠. 과거 배우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분장 기술을 배웠고 솜씨가 꽤 좋기로 소문도 났었습니다. 그 경험으로 거지 분장을 하는데 도움이 됐죠. 저는 얼굴에 안료를 바르고 최대한 불쌍해 보이도록 상처 자국을 만들고 피부색과 같은 석고를 발라서 입술 한쪽을 위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런 뒤 빨간 가발을 쓰고 거지에 어울리는 옷을 입고 런던 금융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성냥팔이처럼 행동했지만 사실 국어를 했던 거죠. 7시간 동안 국어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 돈을 세어보니 26실링 4패스나 되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으로 기사를 썼고 국어에서 얻은 돈은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부탁으로 어음에 서명을 해주었다가 25파운드를 대신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됐죠.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을 하던 중에 기사 쓸 때 구걸하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채권자에게 2주만 더 시간을 달라고 간청을 하고 신문사에 휴가를 낸 뒤 다시 변장을 하고 시내에서 국어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열흘 만에 돈을 모아 빚을 갚았고요. 생각해보세요. 일주일에 고작 2파운드를 벌기 위해서 직장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얼굴에 변장을 하고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면 하루에 2파운드를 벌 수 있는데 말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명예와 돈 사이에서 고민을 했지만 결국 돈 앞에 굴복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때려치우고 구걸했던 그 자리에 앉아 흉측한 얼굴로 사람들의 동정심을 자극해 동전들로 주머니를 채워갔습니다.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새들어 살던 수안덤길 아평골 주인 인도인 뿐이에요. 나는 그 집에서 아침마다 거지로 변장을 해서 그곳을 나섰고 저녁이면 깔끔한 신사로 되돌아왔습니다. 하숙집 주인 인도인에게 방세를 두둑히 챙겨주었기 때문에 그에게서 비밀이 새어나갈 염려는 없었죠. 나는 금세 상당한 액수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런던 시내 거지들이 누구나 나처럼 1년에 700파운드 이상을 벌 수 있는 건 아니죠. 제게는 분장 실력도 있고 연습을 통해서 행인들이 던지는 농담에 재치 있게 말하는 화술도 나날이 발전했습니다. 덕분에 시내에서 유명인이 됐죠. 아무리 운이 나빠도 하루에 2파운드는 채울 수 있었습니다. 돈이 모이자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에 집도 사고 결혼도 했습니다. 제 직업이 무엇인지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아내는 제가 런던 시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줄 알지만 정확히 무슨 사업을 하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지난 월요일 하루 일과를 마치고 아평골 2층에서 옷을 갈아입다가 문득 창밖을 내다보았는데 아내가 길가에 서서 저를 빤히 올려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처럼 놀라 당황한 적은 없었죠. 나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고 얼굴을 팔로 가렸습니다. 그리고 인도인 주인에게 아무도 2층으로 올려보내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죠. 아래층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올라오지 못할 것 같았어요. 저는 얼른 옷을 벗어던지고 거지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 분장을 하고 가발을 썼습니다. 아무도 못 알아볼 정도였죠. 하지만 문득 사람들이 방을 뒤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벗어놓은 옷 때문에
정체가 들킬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옷을 숨기기 위해 급히 창문을 열다가 너무 힘을 주는 바람에 그날 아침 침실에서 다친 손가락 상처가 다시 터지고 말았습니다. 나는 외투를 집어들고 구걸에서 얻은 동전을 주머니에 가득 넣어 템스강 밑으로 던졌죠. 다른 옷도 던질 생각이었지만 이미 경찰관이 2층으로 올라온 터라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마음이 편했습니다. 내 정체를 들키지 않고 네빌 세인트 클레어의 살인범으로 체포될 수 있었으니까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는 끝까지 변장한 모습으로 버틸 생각이어서 얼굴 씻는 것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다만 아내가 걱정할 것이 안타까워 경찰관의 눈을 피해서 반지를 빼 인도인에게 건네줬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급히 쓴 편지도 맡겼죠. 그 편지는 어제 부인에게 도착했습니다. 아, 이럴 수가. 얼마나 걱정을 했을까. 경찰이 인도인을 감시하고 있었으니 경찰을 피해 편지를 보내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단골로 오는 누군가에게 부탁을 했겠지만 그 사람이 며칠 잊었던 모양이더군요. 그랬을 겁니다. 홈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런데 구걸을 하면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몇 번 있었지만 벌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만두십시오. 경찰이 이번 사건을 그냥 넘어가 주길 바란다면 휴분이 다시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네, 맹세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구걸하는 모습이 발견이 된다면 그때는 모든 사실을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홈즈 선생님, 이번에도 덕분에 진상을 밝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지 궁금하군요. 방법 말입니까? 내 친구는 말했다. 베개 5개를 깔고 앉아 담배 30g을 피워 없애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베이커가로 돌아가면 간당간당하게 아침 식사 시간에 딱 맞춰 도착할 수 있을 것 같군.